거칠면서도 화려하면서도 그러면서 쓸쓸한. 자극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내가 20대로 싸울 때 말이야, 난 꿈이 없었어. 실험 해보셨나요? 잘 몰라요, 나도. 바로 공개하나요,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시원하게 페가소 비트. 시원하게 빼보세요. 소장품을 시작하는 중학교양 방송,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어키 아요. 저 혼자. 네, 아니 저도 했어요. 했어요? 네네, 저 밀고 아유.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요? 바빠가지고요. 아, 예.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비트인데요. 네. 이제 갑자기 웬 비트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좀 시대를 뛰어넘어서 남자의 뭔가를 좀 자극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남자의 청춘, 남자의 네. 반항, 남자의 열망. 거칠면서도 화려하면서도 그러면서 쓸쓸한. 맞습니다. 네. 비트라는 영화를 지금 보게 되면 저게 90년대 말쯤의 청춘의 초상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5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어떤 반항적인 젊은이들의 초상하면 제임스 딘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90년대의 한국의 젊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중문화의 이미지는 바로 오토바이를 탄, 그리고 정우성의 이미지. 한국의 제임스 딘. 네, 바로 이제 비트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비트를 보다 보면 뭐라 그럴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로맨티시즘 같은 게 있어요.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아주 거칠고 터프하게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싸우고, 반면에 또 내 여자한테는 따뜻하고, 이런 식의 어떤 90년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남성 판타지 같은 게 그 영화 속에 사실상 투영이 돼 있죠. 새드 엔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당대에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예를 들면 머리카락은 반드시 진짜 눈 하나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입김으로 불어 올리는 게 약간 무슨 뭔가 멋있는 제스처처럼 돼 있어서 네. 이 BTS 영화에서 보시면 이 뭐 환규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실제로. 임창정, 네, 그때 옥상에서 싸울 때 보면 싸우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이 김으로 올려주잖아요. 이거 한번 하셔야죠. 담배를 피면 뭐 예를 들면 말보로 레드가 나온다든지. 말보로 헤드랑 지포라이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그럴까?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보통 이제 워크맨이라고, 워크맨도 이제 상표 이름이지만 네. 한국에서 뭐 마이마이 같은 거, 네. 뭐 그 전까지는 이제 헤드폰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한 90년대가 넘어오고 되면 이제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걸 나누어서 듣는다든지. 비트가 나온 게 97년도 봄에 나온 영화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굉장히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한 시대를 특징 짓는 영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겨울에 IMF가 사태가 터졌거든요. 네. 그 IMF 사태 때문에 그동안 귀에 대고 있었던 거야.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었군요. 그 이후에 IMF 사태가 터져서 한국의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극적인 사건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온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하게 됐고, 90년을 전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독일 통일이 되기도 하고,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소련이 붕괴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국 같은 경우에 88 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모두가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시대였거든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꿈을 갖는 게 물론 좋은 일인데 꿈이 강요가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네 꿈은 뭐냐고 그러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패배자 같고, 그럴 때 그런 정서를 대변해 준 게 BT의 이민이라는 캐릭터예요. 제일 유명한 대사가 바로 꿈이 없었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인 이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중요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3명은 다 꿈이 있어요. 그렇죠. 롬이라는 여자친구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모범생이니까 좋은 대학 가겠다라는 꿈이 있고, 태수는 학교를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건달로 성공하겠다. 그 다음에 그 환규라는 애는 밖에 나와가지고 장사로 돈을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 혼자만 꿈이 없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을 상대로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결국 좌초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의 그런 어떤 IMF 사태와 연관되어서 젊은이의 초상을 가장 잘 만들어준 영화처럼 지금에 와서는 보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의 수상품을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네. 이거는 정우성 씨가 사인해준 BT에 나오는 그 오토바이. 네, 이게 혼다 CBR 모델인데요. 네. 정우성 씨를 만났을 때 영화 관련한 어떤 일이었었고요. 이걸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정우성 씨 저 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정우성 씨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보자마자 혼다 CBR 모델이네요.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감대를 1초만 형성하시는. 정우성 씨가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게 이름만 써달라고 저는 그냥 사인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사를 써준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나에겐 꿈이
있었다라고 적은 거예요. 되게 의심장하네요. 네, 왜냐하면 꿈이 없었다라는 거 굉장히 좌절스러운 청춘의 초상인데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은 영화 속의 대사를 더 긍정적인 톤으로 바꿔서 나에겐 꿈이 있었다로 바꿔서 사인을 해줬으니까 굉장히 센스 있는 사인이죠. 뒤에는 또 이렇게 비트라고 또 정우성 씨가 적어줬죠. 제가 물어봤더니 오토바이에 사인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래요. 그런 걸 보면 이후에는 또 누가 따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전 세계에서 정우성 오토바이에 사인을 받은 사람으로는 제가 최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환규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네. 싸우는데 극중에 이민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네. 원샷으로. 그렇죠. 근데 이기고 나서 이제 둘이 친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를 먹은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네. 두 사람이 이제 씻으면서 환규가 창피하니까 사실 내가 옛날에는 원래 엄청 싸움을 잘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싸운 게 17대 1로 후유증이다라고 하면서 가버렸다가 얘기할 때 17대 1로 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궁금한 건 뭔가 하면 왜 17대 1일까? 네. 왜 하필이면 17대 1일까? 뭐 20대 1, 뭐 100대 1, 5대 1, 뭐 16대 1 많잖아요. 왜 네. 하필이면 17대 1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작가님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임창정 씨는 왜 그러면 왜 17대 1이라고 즉석에서 말을 했을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일단 17대 1이라는 숫자는 진짜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1로 싸울 때 말이야 이러면 거짓말 같잖아. 너무 그쵸, 만든 그쵸. 숫자 같잖아요. 네. 10대 1로 싸울 때 말이야 어떻게 상대방이 딱 여러 명을 맞춰서 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17대 1하면 정확한 숫자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거기서 이 임창정 씨가 즉석에서 17대 1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는 것 중에 이유가 뭔가 얘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싸웠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어요. 1에서 20까지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숫자 말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12. 1부터 20까지 어떤 숫자를 고를 확률은 5%일 거 아니에요. 근데 17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 안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1에서 20 중에서 생각하지 않고 아무 숫자나 얘기하면 17이라고 말할 확률이 제일 높대요. 다시 말해서 임창정 씨가 아무 숫자를 생각했는데 그게 17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 17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8대 1로 싸운다고 한번 쳐보세요. 뭔가 3대 1로 6번 이기면 이길 것 같잖아요. 느낌 오네요. 그렇죠? 10대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5대 1로 두 번 싸워서 이기면 어쨌건 이길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7이 나눠지지 않는 숫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압도적인 불가해한 느낌, 불확실한 느낌, 불완전한 느낌, 카오스의 느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소수이 갖고 있는. 어디로 가야 하오?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는 듣고 나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매미의 일생에 관한 부분인데 매미 일생. 네네네. 근데 매미가 종에 따라서 땅속에 몇 년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제일 많은 건 5년 매미예요. 참매미 같은 건데 참매미는 땅속에서 5년 동안 있는단 말이에요. 인고의 세월을 버티고 매미가 되어서 나오면 그 다음에 한 달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매미 중에 하나가 17년 매미라는 거예요. 17년 동안 살다 온 거예요. 네. 땅속에서 17년 동안 유충으로 있다가 밖에 나와서 한 달 살고 죽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매미들의 이 종들을 보면 3년 매미, 5년 매미, 7년 매미, 17년 매미, 13년 매미 이런 매미라는 거예요. 소수네요. 바로 그거죠. 공통점이 뭐냐? 소수라는 거예요. 그럼 왜 6년 매미는 없을까? 왜 8년 매미, 12년 매미는 없을까라는 건데 이게 자연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미는 동물의 세계에서 굉장히 맛있는 먹이라는 거예요. 천적이 너무 많아요. 새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 중에서 매미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매미 입장에서는 뭐 생물이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 게임을 한다고 보면 후대에 자기 유전자를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히면 안 되잖아요. 전달하기 전에. 그럼 매미가 이렇게 천적한테 잡아먹히기 쉬운 그런 동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게 하느냐? 동시 발생이에요. 한꺼번에 탄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매미는 올해 나오고 저 매미는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나오면 그때그때 잡아먹기가 쉽죠. 그런 상황에서 왕창 한꺼번에 발현을 해버리면 천적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다 먹지는 못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매미, 어떻게 보면 약간 인해 전술이 아니라 충해 전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미가 살아남는데 그럼 얼마나 자주 발현을 하느냐. 어차피 땅속에 몇 년 있어야 되니까. 그걸 소수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17년 매미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떤 천적이 있는데 이 천적은 6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한번 천적하고 같이 발현이 돼서 굉장히 많이 잡아먹혔단 말이에요. 끔찍하죠. 그 다음에 이 천적을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과 6 사이의 최소 공배는 6, 1, 6, 6, 7, 2, 40이 하면 102년이잖아요. 102년 만에 한 번만 만나면 되거든요.
그걸 자연이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교잡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매미들 중에 여러 종이 있단 말이에요. 17년 매미도 있고 12년 매미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7년 매미는 17년 매미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줘야 되는데 12년 매미, 6년 매미하고 만난다고 하면 쳐보세요. 그럼 섞이잖아요. 그쵸. 다른 매미하고 섞일 확률도 소수일 경우에 적어지게 되겠죠. 근데 자연의 선택의 결과 17년 매미는 다른 매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살아남기 쉬워서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진화론 뜻이죠. 같은 거네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독 17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17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7이잖아요. 그렇죠? 네. 로마에서 그쵸. 이게 10이잖아요. 이게 네. 17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양계에서 이제 에너그램이라고 하죠. 에너그램이라는 건 뭔가 하면 특정한 이 철자를 뒤섞어서 또 다른 말로 만드는 거. 그런데 이걸 이 네 개의 철자를 바꾸어서 에너그램을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BC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대 라틴어로 나는 살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은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묘비에다가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사자의 뜻으로 빛이란 말을 실제로 쓰기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탈리아 항공의 상당수가 좌석 번호 17열이 없어요. 왜냐하면 17이 불길하니까. 우리나라에 뭐 4층이 없대거나 네, 혹은 4층 없죠. 대신에 F로 쓴다거나 네.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개인적인 호의 감정, 우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적인 산물이다. 라는 이야기죠. 네. 네, 이쪽은 수학책들이 쫙 꽂혀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중에서 소수는 어떻게 사람을 매혹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오늘 숫자에 시작해서 숫자로 끝났어요. 네. 전혀 네. 예상치 못한. 보통 이제 자연과학 책 잘 안 읽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추천해드릴 만한 재밌는 교양 수학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6번째 원부 원샷 시작하겠습니다. 3, 2, 1, 고! 소수는 어떻게 사람을 매혹하는가 이 책은 수학과 물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과 자신으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소수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과 이 삼라만상 속에 어떻게 침투가 되어 있는가를 설명한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 교양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일단 일반적으로 수학에 관한 책들이 가면 굉장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물론 공식들 같은 게 나오지만 어렵지 않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저자가 서술을 했고요. 더 재밌는 것은 아까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그 17년 매미에 관한 얘기는 이 책의 바로 첫 번째 챕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른 데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책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암호라는 것,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뭐 신용카드 번호부터 시작해서 암호라는 것 속에서 소수가 어떻게 침투가 되어 있는가,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소수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되어 있는가, 혹은 이제 수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가우스 같은 천재 수학자라든지 아니면 메르센 소수로 유명한 메르센 같은 학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소수를 어떻게 연구했는다에까지 이 다양한 어떤 것들, 마지막에는 이제 리만 가설이라는 수학사의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까지 다룬 굉장히 재미있는 수학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 근데 훨씬 제스처가 풍부해졌어요. 제가요? 네, 여유가 어떻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유 부리다가 넘겼어요. 3초만 더 있었으면 했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바이까지 들고 계시는데 오토바이 하면 생각나는 영화 터미네이터? 거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그렇죠. 멋지게 나오죠. 미션 임파서블 2에서 탐 크루즈가 진짜 엄청난 오토바이 스턴트를 하고요. 다크나이트도 사실은 거기 배트맨 전용의 오토바이가 나오잖아요. 그쵸. 바퀴 이만한 거. 네네. 60년대 말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했던 이지라이더라는 영화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 서부를 질주하게 되는 BTV에 있습니다. 영화가 되게 많은데요. 모바일 BTV를 보시면 최대 4대까지 동시 접속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족이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나에겐 꿈이 없었어. 황교와 태수, 그리고 너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져. 하지만 너에게 갈 수가 없어. 네. 전진의 와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어떻게 하는 건데요? 동작이 2개예요. 처음에는 따라와 따라와. 안 해. 이게 뭐야 마지막에 1분 원부 원샷까지 다 했는데 안 해. 따라와 따라와 베이베. 들어와 베이베. 이 정도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만 해. 자, 한번만 연습하고. 아 연습. 네, 한번 연습하고. 아 연습하면 또 엔딩 짤로 쓰더라고. 자, 매주 금요일 3시 15분은 파이아키 타임입니다. 여러분, 파이아키의 세계로 따가워 또 베이베 들어와 또 베이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편집할까요? 편집할 리가 있겠어요?